라디오 금천 선거 특집 방송 우리 동네 정치 샬롬과 주민 마이크의 콜라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6일이고요. 저는 이성호입니다. 네, 오늘부터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오늘 내일 양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금천구에서는 1번 후보하고 2번 후보가 있고요. 3번은 아직 등록을 안 하셨는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당이 있고요. 그리고 무소속 후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3명에다가 4명 또는 5명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27일 오후 6시가 되어야 최종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금천과 서울 마을미디어 네트워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다 주민 마이크라는 프로젝트를 서울에 있는 마을미디어들이 함께 진행하고요. 금천구에서는 이 선거가 이 후보자들과 정치인들만 축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 축제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동네 정치 살롱이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콜라보로 연결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세대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 생애 첫 투표라고 해서 이제 19세, 20세, 21세 청소년, 청년 이렇게 분을 좀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2030, 20대에서 30대의 세대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석으로 세 분이 오셨는데요. 컬처 프로젝트 그룹 다세 김명환 선생님, 그리고 원테이블의 총괄 매니저 우리 정보희 선생님, 그리고 저 마을신문 금천진의 박시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썰렁하네요.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고 있고, 이게 좀 되게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해서 섭외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면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좀 활동하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지역과 청년을 좀 아우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초대했고요. 요즘 그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모임이 지금 다 취소되고 학교도 지금 저기 되고 있고 어떻게 좀 지내세요? 우리 그 정보희 선생님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테이블도 운영하면서 이제 회사를 평일에는 다니고 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회사는 재택근무로 지금 변환이 된 지금 네. 조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회사군요. 근데 실질적으로 좋은 회사라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조금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교육을 위탁 운영 진행하는 곳인데 모든 교육이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예. 월급은 나오죠? 예, 감사하게도 나옵니다. 아니, 재택으로 해가지고 월급 빼는 것도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김영환 대표님은 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공간을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그 공간을 좀 예쁘게 꾸미고 있어요. 네네. 네,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 다 초대를 할 테니까 네네. 네,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고 예, 정말 예쁘게 꾸미고 있답니다. 네, 공간이 그 독산 일동의 가단중학교 옆쪽이죠? 네네, 그쪽에 이제 수상한 창고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좀 수상한 무언가가 많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준비할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이제 더 예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사실 준비는 거의 끝났는데 네. 저희 코로나 네, 그 망할 코로나 에이 망할 코로나 망해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기자님 박수영 기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최근에 청년주택에 당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하게도 금천구와 SH인가? 네. 아유, 제가 집주인을 모르네요. 어쨌든 네, 정책에 의해서 제가 네, 그 가산동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전 직장 바로 네네. 길 건너편에 네, 집을 얻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방 정리하고 있어요. 집 정리 저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본격적인 첫 독립이 돼서 네, 청년주택이면 월세가 얼마나 돼요? 월세가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에요. 방 두 개인가요? 방은 한 개, 원룸이에요. 원룸? 네. 근데 지금 엊그저께 처음 제가 방을 안 보고 신청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냉장고랑 세탁기랑 이제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보통 풀옵션 방이면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 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다른 데는 사회적 주택 이렇게 하는 데가 이런 데는 별로 없다.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서 이거 좀 아무튼 준비할 게 되게 많아서 네, 입주는 한 5월 달부터긴 한데 뭐 계약이나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네네. 있습니다. 좀 급근가요 지금? 네. 냉장고, 가스레인지. 네, 네, 에어컨, 네, 모든 네 중고물품, 가전기기. 네. 라디오 검천으로 문의해 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으면 원룸이 웬만하면 있으면 좋은데요. 아무튼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그 2030 세대 오늘 오신 분들은 일단 30대에 다 30대입니다. 20대는 지난번 방송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인가요? 20대를 거쳐 오셨기 때문에 20대, 30대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좀 관심사가 좀 있을까요? 20대, 30대 분들이. 우리 김영환 선생님부터. 아무래도 그 생존의 문제가 아닐까. 네, 먹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네. 뭐가 네. 그 뭐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이제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예, 또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그 저는 사실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서 그 싫지만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거에 순응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네네.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그 생존 그 죽지 않기 위한 어떤 발버둥을 쳐야 하는 그 시기. 그렇죠. 네. 이게 20대 그 남성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은 한 28, 9 네. 재수를 하면 한 30 되고 아니면 일반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면은 바로 이제 사회지만은 전문대 나는 군대를 또 갔다 오고 하니까 일단 20대 초반은 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업의 문제가 좀 가장 좀 크고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생존은 인생 전반에서 항상 고민한 것 같고요. 제가 30대 돼서는 이제 보는 사람들은 다양하잖아요. 근데 네네. 안정적인 사람들과 아닌 사람도 있는데 누구나 사실은 어떻게 놀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나서는 무슨 일을 하고 놀고 할 것인지가 저는 20대 때는 좀 이도저도 잘 모르고 멋모르고 막 뭔가 사람 관계 막 싫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했는데 30대 돼서 사람들이 그냥 어떤 소득 여부를 막론하고 다들 어떻게 시간을 재밌게 쓸 수 있을까 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왜냐면은 인생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지금부터 더 뭐랄까 관계라든가 이런 거 선정되는 거를 결혼을 포함해서 뭐 연애든 뭐든 뭐 직장 관계든 동료든 다양한 관계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대가 되니까 오히려. 네네. 그래서 아까 좀 이렇게 김영환 선생님 얘기했던 그 취업 얘기 좀 먼저 잠깐 해보면 취업이 지금 이게 코로나를 떠나서 그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해도 요즘 너무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이 네. 일자리가 없는 건가 아니면은 저희가 생각에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원하는 네, 일자리, 원하는 그러니까 질 좋은 일자리.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뭐랄까 조금 이제 원래 주셨던 질문에 이제 맞춰서 이제 네. 랑 같이 결합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러니까 저는 제 고민은 이제 제 자신인 것 같아요. 30대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지라는 건데. 저도 고민하는데. 늘 고민하는 네. 고민이긴 하죠. 네. 근데 이 고민이 되게 본격화된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되게 수능을 잘하는 성격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도 학창 시절 때도 그랬고 계속 이제 그 어떤 주입식 교육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수능을 하면서 살아오고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마주한 시대는 그 뭐랄까 그 학교에서 가르치던 그 고성장 시대의 맞춤형 교육이었는데 내가 마주한 시대는 저성장 시대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계속 지속적으로 경쟁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계속 도태되어 가는 사람이 되고 그 시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호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성찰할 시간은 충분히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자리 취업이라는 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고 그래서 되게 그 취업하는 그 구직 기간이 엄청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보내면서 점점 제 색깔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정말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이제 마을에서 너무 좋은 분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마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자기 색깔을 갖고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었지? 나는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색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나. 네. 근데 사실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그 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게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대부분 이게 좀 급여를 받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마을 활동으로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괜찮은 직장으로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지금 두 가지 일을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테이블이라는 어떤 좀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마음으로는 제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이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조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네.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운드분도 지금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마을에서 재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재밌지만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재원? 하여튼 뭐 그런 걸 어떻게 좀 마련돼야 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이제 마을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딱 마을 이 지역에서만 하겠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거지 뭐 지역에 뭐 금천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관련된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일단 뭐 그 일자리가 일단 창업으로 거의 창업이신 거잖아요. 문화 컬처그룹 닷이라는 네. 그런 거죠. 네. 우리 상장도 하나 좀 주식으로 해서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박세솜 전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거 문제 있잖아요. 주거 지금 그 청년주택 됐다가 지금 주거 문제도 좀 어떤가 금천구나 아니면 이거 주변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즘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기도 많이 사는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주거 문제는 네. 사실 저는 이번에 주택 되기 전에 이게 인생 최대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나는 집이 너무 갖고 싶었고 지금도 사실은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생존 문제라든가 경제적 문제에 가장 큰 부분 담당하는 게 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됐으니까 갑자기 근데 또 확 이제 편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 집이 왜 있으면 좋겠냐면은 그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내가 어떤 밖에서 놀더라도 부모님의 어떤 케어나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주택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 문제는 제가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건 진짜 너무 당연하게 모두에게 좀 제공해야 되는 부분, 제공받아야 되는 부분. 이것 때문에 월세나 어떤 전세를 뭐 사기 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런 거에 고통받지 않아야 되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독립을 작년에 했는데 내년에 또 이제 이사 가거나 또 전세로 집 구하고 또 찾아야 돼요. 이게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30대에 이거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고민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20, 30대는 네. 먹는 문제, 그 모든 그 수입의 문제하고 그 자는 그 주거의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좀 고민들을 좀 들어봤는데 관심사와 근데 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약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20, 30대가 고민하는 게 일단은 취업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집도 그렇고 이제 결혼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결혼의 문제는 또 사실 이거를 고민을 사실 당사자만 고민하는 거죠.
부모님만 고민하는 거죠. 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사자는 아무 생각 없는데 네네네네. 부모님하고 나라만 지금 걱정하는 네, 거죠. 맞아요. 제가 그 결혼 문제로 네. 네. 제가 친하게 지낸 형이 있어요. 네네. 그 형이랑 결혼 문제. 새벽에 형이랑.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술을 한 잔 마시고 오면서 결혼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결혼을 하고 뭐 이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가장이 되는 순간 나의 것들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위해 그리고 뭐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위해 그 희생을 당연한 듯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처럼 그려지고 근데 정작 돈 벌어오는 본인은 엄청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형 우리는 결혼을 하지 마요. 네. 뭐 이런 얘기를 충분히 예. 네. 그렇죠. 다른 그렇죠. 결혼은 어떠신가요? 결혼이라는 이 제도와 결혼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보이 씨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뭔가 딱 사회에 던져졌을 때 저성장 사회였단 말이에요. 너무 자유를 물론 모든 나이 든 세대는 지금 젊은 세대가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너무 충분히 누리지 못한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결혼이란 거는 그러니까 사회가 생각하는 결혼이 너무 서로에게 족쇄가 되고 굴레가 되는 결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혼을 기대한다면은 그 기대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 그거랑 상관없이 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관계라든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가 저한테 계속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집이 있는 것도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모텔비를 줄일 수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조대예요. 억대를 넘어서 조대의 사업이에요. 그 숙박 사업이.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펜션 다 예약 10,000원이에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요? 네, 사람들 다 놀러 가요. 강원도로 특히 청정지대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는 그런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놓고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진짜 저에게 되게 중요하고 관심 있는 분야지만 사회가 생각하는 결혼하고는 네,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싶다 할 정도로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조이 씨도 뭐 할 얘기 있을까요? 아니 뭐 저도 새솜 씨랑 이제 되게 비슷한 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이제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웃을 수 있고 하는 건 너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회적 제도인 결혼이라는 걸로 묶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서 이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사회가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가 당연히 개인이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서 그거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세 분의 좀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혹시 뭐 주변에서 우리 비슷한 또래는 이런 고민들도 좀 하고 있다,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또래. 생존 문제죠. 맞아요. 분위기가 다 아까부터 생존이 일자리일지 중요해요. 근데 이게 그 좀 전체적인 맥락이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 이야기가 네.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사회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저성장 시대이긴 하지만 네. 그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뭐 파이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뭐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을 하고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네네.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맥도날드 그런 데 가보면 키오스크가 다 있고. 맞아요. 예. 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뭐 그 직군을 뭐 어디죠? 인터넷에서 봤는데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뭐 그냥 다 백수가 돼가지고 뭐 예. 그냥 뭐 그 배도 못 채우고 그냥 길거리에서 죽고 막 이런 사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다 직장인들도 되게 많고 그 친구들도 이제 자리의 위험을 계속 느끼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실적 못 내면은 뭐 그 뭐 불려가가지고 이제 갈굼도 당하고 뭐 주위에서 막 그 피해 숙청이 뭐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맞아. 비교가 아니다 보다. PS 쪽까지 네. 라인 타고 막 이런 거. 네.
이거 뭐 표현을 재밌게 하느라 네, 이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네, 좀 자극적인 어떤 이런 거를 좀 던져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청취율을 아주 좋은.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멀리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 미래에 어떤 이런 게 정책이 도입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생존에 주변에 분들 때 생존은 그렇죠. 근데 이게 생존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20, 30대와 생존의 문제와 3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생존은 뭐 전 세대가 물론 20대 성인 전에는 미성년 아니기도 전 세대가 고민을 할 건데 특히 이 30대, 20, 30대의 이 생존에 대한 고민이 더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또 뭐 어떤 부분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이게 시대와 세대가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30대가 그러니까 우리 30대만 아니라 누구나들 30대에서는 어른들, 자신이 보고 자란 30대들이 있을 거잖아요. 30대는 사실 어른들이 어떤 생존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들이 30대였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IMF로 한번 뒤집어지긴 했어도 그 뒤집어진 이후에도 직장이란 개념이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있었고 그 안정적인 환경도에서 자식들을 키워내려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다면은 우리 세대는 그 생존 방식이랑 전혀 다른 방식을 일단 찾아야 되고 기술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고 일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20대를 거쳐왔더니 30대는 완전 허허벌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지금 현재 2020년대에 30대인 사람들이 계속 좀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40대, 50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 간 갈등은 아니고 세대 간의 적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그 세대가 중점하는 고민들이 어떤 건지 얘기 좀 들어봤고요. 그럼 일단 이 총선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 20분 됐죠. 그래서 한번 잠깐 쉬었다가 아까 쉬었다가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노래 하나 들어보죠, 뭐. 네, 우리 노래요? 뭐 뭘로 할까요? 아무것도 없잖아라고 장기하 노래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 틀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거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요? 집에 관련된 노래인데 네네네네. 시 없는 수박 김대중 네, 저 알아요. 300에 30 저도 그건 정말 좋아요. 새로운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PD님께서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300에 30. 주목하면 안 돼요, 네. 주고? 300에 30. 네. 그리고 장기하 분 노래는 끝나는 때 네네네, 듣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박형의 300에 30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게 300에 30이 보증금 300에 월세 30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평양냉면을 먹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 노래 추천하신 이유가 뭔가요? 아니 세솜님이 네. 계속 아까 집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예. 그래도 이제 청년주택 들어간 거면 이제 잘 들어간 거란 말이죠. 예. 여기는 이제 300에 30으로 어디를 갔더니 이제 옥상으로만 끌려다니고 뭐 지하실로 끌려다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복 받으셨다는 얘기. 네, 보거든요. 네. 가재 도구가 좀 없다고 하셨는데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네. 근데 이태원 쪽 가사는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긴 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외양에 대해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집이 우리 생긴 그러면 건 제가 축하받을 일이긴 하죠. 네, 네. 총선에 대해서 바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조건을 갖고 있는 2030 세대가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이 선거 분위기가 떠요? 전혀요. 저는 전혀 못 혹시 느끼겠어요. 주변 분들에게 선거 얘기는 거의 안 하나요? 네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네네. 그럼 이게 지금 국회에서 사실 모든 뉴스가 그걸 좀 도배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천구의 후보가 누군지를 떠나서 지역 중앙 저기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이게 좀 어떤 사회적인 거랑 또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일단 엄청난 이슈가 되게 많이 터지잖아요. 네, 코로나하고 지금 엠번방도 네. 지금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2020년 시작할 때부터 네. 막 뭐였죠?
그 여러 개의 사건이 엄청 많이 그렇죠. 터져가지고 맞아요. 드디어 지구가 종말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빅 이슈가 엄청 터지니까 그렇죠. 그거에 어떤 상대적으로 상쇄의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빅이슈에 지금 지구의 종말에 오는데 무슨 총선이냐 지금 그럴 수도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투표는 해야지 투표는 그쵸. 해야 되고 하는데 좀 얘기 좀 들어보면 그 이번 그 그냥 질문이 없는 거 지금 비례정당 있잖아요. 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세 분의 그 생각은? 일단 우리 정무위 선생님부터. 저는 진짜 좀 참담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연동형 네네. 비례대표제 그거 나왔었을 때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이제 사표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 거를 떠나서 사표를 줄이겠다는 그 노력이 굉장히 좀 와닿았어서 네네.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막상 이제 총선 앞두고 나서 이제 준연동형으로 바뀌었고 각종 위성 정당이 생기면서 이제 그 의석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코로나19보다 더 잔인하다, 잔혹하다. 맞아요. 네. 사람들이 아.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치 혐오가 네. 가속화되는 거다라고 네.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두 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암담하게 느껴졌던 게 그러니까 네, 특정 정당 얘기하지 말래가지고 말을 다 못하는데 어쨌든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준연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용하려는 그 정당이 있었고 근데 그 이용하려는 정당에 맞서서 우리도 이용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거대 정당들이고 그러면 이거를 바꾼 의미가 뭐가 있나 싶고 소수 정당들이든 어쨌든 그런 원내에 입성하지 못한 정당들이라든가 그 두 당이 아닌 모든 정당들한테 다 똥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똥투척이다. 네. 어떠세요? 저는 그 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그 보이스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사실 문제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정치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네네. 근데 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 뭐 사표를 줄인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취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를 잘못 이용하고 뭐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단순히 그냥 요 사안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어떤 뭐 공약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맞나? 그런 공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되고 나서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나는 믿었는데 이게 뭔가 결과적으로는 되긴 했어. 예.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게 아니었지. 약간 그렇죠. 예. 네네. 좌절하고 배신감을 더 크게 뒤통, 느끼는 뒤통수 맞아요. 그렇죠. 전 그거 보고 야 정말 창의력 등이 짱. 진짜 어떻게 그걸 생각해내지? 진짜요. 법의 그리고 우리가 항상 법의 그 틈새를 네. 파고 들어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건데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점든 저기든 이게 작년 정말 그 난리를 쳐서 만든 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게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우리 그 청년 정책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한 몇 년 됐죠? 청년에 대해서 뭐 네, 청년 뭐 정책을 하겠다.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게 10년 그죠? 만 좀 안 되죠? 39세까지죠? 네. 만 네. 39세까지는 뭐 이것도 지원해주고 저것도 지원해주고 엄청 많다 한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이냐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그런 정책들이 필요로 하고 이것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실 닷플 같은 그 문화 이거 하다 보니까 네. 그 문화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좀 보실 것 같긴 한데. 네. 보긴 하죠. 근데 이제 그 문화 사업에 좀 국한이 되어 있는 거고 네. 이거는 뭐지 공모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네네. 사실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예를 들어 청년 주택 뭐 또 뭐 있죠? 안 찾아봐가지고 뭐 청년수당 네네. 청년 수당 뭐 청년 수당 도움 돼요?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안 받았어요. 다 안 받지? 근데 뭐 누가 받는 이거 거야? 그거 저소득을 또 증명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걸요? 예. 그래요? 이거를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정말 다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이거에 특혜를 받기 위해서 내 기준치를 아예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받는다던가. 맞아요. 결국에 이게 뭔가 복지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것 같고, 하나 더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정책이 되게 엄청 많이 나오고,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많고 되게 좋은 정책,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와 이거 되게 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 이게 잘 안 알려지게 되는 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청년들이 애써 막 찾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네. 찾아봐도 이게 뭐가 뭔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네. 쉽게 그러면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게 좀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런 게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 정보 부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맞는 것 같은 게요. 저는 제가 기자 안 했으면 저도 이거 못 얻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관심이 없어. 잘 안 봤거든요. 맨날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 뭐 보도자료라든가 이제 뭐 공고나 이런 거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해야겠다라는 게 되게 시기적절하게 딱 해서 했었던 거지.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결돼서 그러니까 생존에 계속 중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있어도 관심이 가는 부분엔 보지 정부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신경 써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알려내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제가 집을 벗고보니까 더 책임감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좀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어떠세요, 정모희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우선은 솔직히 말씀하면 저는 청년으로 해가지고 수혜 받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긴 한데, 근데 이 정책들 자체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주변에서 이제 그런 수혜를 받은 분들도 있고, 새솜씨를 포함해서 이제 청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그 자체가 너무 절실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조금 이거랑 더불어서 조금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임시적인, 단기적인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병행해서 조금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인식 변화라던가 사회구조 개선 문제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죠. 이게 지금 막 방금 김영선 얘기한 게 그거 같아요. 지금 코로나에 막 50조 푸고 막 100조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푸는데 그래 어디로 그 돈이 오는 거지? 워낙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막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받아봐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게 막 쏟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접 막 파고들지 않으면 찾아보지 않으면 그러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부나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맞춤형으로 딱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리고 좀 더 추가하고 싶었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청년주택을 들어갔는데 이게 임대를 기본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입주하게 된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저소득인 게 유지돼야 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유지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아니 저출생 시대에 결혼하는 걸 유지하고 어떻게 그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또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그 안에 이게 109세대인데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뭐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결혼하게 되면은 그 주택 단지 내에서라도 청년에서 신혼부부 세대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또 따로 다시 신청해야 돼서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책들이 분절돼 있어요. 네. 바로 나가야 돼요? 바로까지는 아니고 아직 재계약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분절돼. 그러게요. 결혼하면 쫓겨난다는 거죠. 결혼하면 알아서 집 다시 구해라 이런 거죠. 결혼하면 뭐 너 축하하고 뭐 하고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경제 활동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맞아. 그래서 결론은 이제 결혼을 하지 말아요. 맞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설득은 된다. 뭔가 이상한데 설득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질문에 사실 준비해온 답도 있었거든요. 이게 뭔데요? 뭐 청년 1호 정책으로 뭐 와이파이 정책, 뭐 청년 기초자산 선생님 뭐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주택은 많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공약으로 나온 것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황에서 확
체감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될까 이건 싶은 어때요? 게. 청년 같은 거 가장 얼마 전에 그 이슈됐죠. 작년 말에 정의당 1호 공약 3천만 원. 맞아요. 그 만 자산세. 20세인가요? 만 20세. 이거 맞아. 얘기를 해보는데 3천만 원 딱 준다. 이거 어떠세요? 모든 사람에게. 만 20세입니다. 그죠? 만 20세 청년에게 네. 다 주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맞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맞는 건가? 그래요? 네. 맞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개인이 계속 그런 정책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밥을 떠먹여주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게 건강한 건가? 건강한 정책인가라는 생각은 좀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심장한 군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20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세니까. 아니, 그 정책상으로는 만 20세에 3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아, 저는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안 좋아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군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왜요? 아, 네. 전역할 때쯤 되면은 네. 당기 주는 거? 네. 아. 나는 반대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난 전역하기 전에 마음의 네. 편지 때 네. 훈련 너무 좋다. 더 받고 싶다. 이런 어차피 놀고 난 싶고 자신 안 받을 거니까. 네. 농담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청년 기초 자산제가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20년마다 주는 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20년마다? 네. 20세, 40세, 네, 60세, 80세. 왜냐면 그때마다 자기의 어떤 인생 계획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네, 확장돼서 그래야 20대 받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갑시다. 네네.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게 필요하다. 네. 20, 30대를 위한 청년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결혼하면은 청년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오. 그래서 일단은 20, 30대에게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방금은 20년마다 뭔가 네. 국가에서 기본소득처럼 당신 20살이 된 걸 축하합니다. 40살이 된 걸 축하합니다. 그 축하금? 네. 축하금을 줘야 된다. 그런 거고. 네. 또 더 다른 정책들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실 이거는 늘 항상 얘기했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결혼이랑 관련돼서 저는 생활 동반자법이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혼만큼의 부담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렇게 알리지 않아도 네네. 내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뢰 관계라든가 제도 혜택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한 생각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나이로 청년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유엔 기준으로는 65세까지 청년이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청년의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청년이 될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년마다 기초자산제가 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10년 좋지 하면 않을까 안 싶어요. 될까요? 그래도 20년 너무 긴 것 같아요. 네, 10년. 네, 10년도 그러고 싶어요. 돈을 많으면. 근데 저도 내 근데 국가 재정을 10년마다 생각하게 돼요. 3천만 원까지 아니지만 10년마다 한 500만 원씩 주면 네. 참 저 그렇게라도. 근데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긴급 재난 이건 약간 재난적이지만 네. 기본소득제에서 논의가 지금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작년 총선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친구가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 친구 말로는 그 긴급 그러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하는 걸 네네. 하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지난 산불 났죠. 네? 산불 난 거? 아니, 산불 아니 산불과 상관없이 지금 코로나이란 산불도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 70만 원씩 하는 게 있고 작년 10년 전에 리먼 브라더스 때는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돌리고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왜 100만 원 돌렸냐 반대. 그렇죠. 네. 국가 재정 파탄했다 뭐 이런 게 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긴 하잖아요. 너무 사람들한테 그냥 순간적인 그것만 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부가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주는 거? 정부가 이런 어떤 모두를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모두의 격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래 봤자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우리 3천만 원 받으면 뭐해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저는 3천만 원이 지금 언젠가는 500만 원의 수준도 안 될지도 몰라요. 뭐 지금이야 뭐 학비가 한 학기에 500만 원을 쳐봐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을 놀라요. 그러면은 학비 3학기밖에 못 내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제공하는 일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가기에
에는 이 경제 구조가 굉장히 좀 광고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정책 뭐 이런 거를 잘 안 찾아봐가지고 모르죠. 아마 더 엄청 되게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고 이거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그 정책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 정책이더라도 혹시 네. 이런 것이 청년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게 그러니까 있지 이미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사실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게 그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뭐 이제 그런 사회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쉽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의 양극화, 네, 그 문제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뭐가 있어 법인세를 엄청 세게 때린다든지 뭐 종부세를 막 뭐 엄청 네. 그런 걸 이제 네. 바탕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간이잖아요. 저희가 인간이고 뭐 살라고 태어났지 뭐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거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네.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스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아까 어떤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거는 같은 돈을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한테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네네. 조금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모두에게 준다. 저는 그거는 진짜 그냥 포퓰리즘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냥 일시적인 어떤 해결을 위한 어떤 그런 네네네. 정책이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정책으로 제가 조금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제가 느끼는 어떤 청년 정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기대게예요. 정책에. 좀 계속 정책에 기대게하고 이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기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 기준에까지만 이제 자신이 활동을 이제 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계속 그 상태로 기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연계가 있고 흐름이 있는 어떤 정책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네. 정책이 분절되지 않고 네. 이어질 수 있게 그런 것들도 네,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양극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는 생각하는데 그 도움 받기 위해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경제 구조 자체가 저는 재벌을 안 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돈을 쌓아두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풀도록 우리가 빌어야 되는 상황인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당신들의 어떤 방법으로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죠. 근데 그렇게 버는 수익들로 사람들이 기대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저는 사회적으로 되게 좀 이건 도박판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규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슨 뭐라고 하죠? 무슨 수익이라고 하죠? 노동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이요? 네, 불로소득 그렇죠. 같은 거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좀 세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완화하고 해결할 수 혹시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불로소득 좀 있으신가요?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건 저 아빠 용돈밖에 없습니다.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세뱃돈도 노동은 하나요? 일단 결혼하니까 결혼하니까 세뱃돈 노동이죠.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좀 이렇게 팍 줄여서 전체 정책은 그렇다고 금천구의 20, 30대가 좀 떠나지 않고 사실 금천구에서 나고 사는 분들을 막 하루빨리 떠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좀 여기서 정착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금천구가 여기 살만하다. 여기 뭔가 좀 여기서 한번 뿌리 내리고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가지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저는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제가 외부인이잖아요. 네네. 저는 여기 금천구에 집을 구한 지 1년이 조금 더 됐어요. 네네. 네. 근데 사실 매력이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네, 매력이 있는 도시고 근데 그거를 뭔가 잘 살리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개인
되게 추상적이게 들릴 수 있는데 매력으로 느꼈던 건 어떤 점이에요? 저는 그 약간 이 마이너 마이너함, 예. 마이너 음지의 느낌. 네. 음지의 느낌 야 이렇게 너무 추천을 가시면 안 되고요. 마이너가 약간 그- 양극이잖아요. 그 어떤 그 메이크업 감성 이런 거. 이런 거. 골목 문화라던가 사실 어. 요즘 그런 게 대세예요. 막 그 음. 저희 지금 공간 받아서 꾸미는다고 말씀드렸던 네네. 것도 그게 진짜 그냥 다 쓰러져가는 공장 그 안에 페인트칠만 새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감성이 좋단 말이죠. 음. 그게 충분히 외부에서는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음. 근데 금천구에 제가 좀 고민을 하나 했던 게 그 시흥대 50m 도로 그 네. 일본 국도죠 그게. 근데 거기를 중심으로 어느 순간 버스를 타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구청 쪽에 있는 데는 건물이 되게 높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 반대쪽은 건물이 되게 낮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뭔가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금천구도 사실 그 뭐죠? 그 구청 뒤에 그 아파트. 롯데캐슬. 네. 네. 뭐 그쪽 그 단지는 잘 사는 사람들 일단 이겠죠? 예전에 벽산이고요. 남서울 힐스도 거기에 세 아.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잘 사시는 분들 네. 조심스럽네 되게. 금천구에 잘 사는 사람들. 일단 좀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집값은 비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양극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에 맞게끔 뭐 균등한 어떤 이런 게 이루어지면은 나름 좀 재미있고 살만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금천의 매력을 사실 뭐 다른 데 가면은 거의 아파트 단지가 다 거의 채우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구도심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이런 것들이 지금 금천구에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한쪽은 다 밀어버리고 다시 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를 살려서 이걸 장점으로 만들자 이런 제안이고 아까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좀 어떤 저는 사실 이 질문 대답 준비했죠. 준비성이 철저하십니다. 아니, 몇 가지를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진짜 이거밖에 안 돼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지금 주요 3당의 청년 정치인 공천 비율이 5%래요. 580 제가 좀 전에 찾아봤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 청년이 45세까지인가요? 아니요, 39세까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지역구 공천이에요. 비례대표 공천 아니고 네네. 주요 3당의 584명의 지역 공천자 중에서 청년이 28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적네요. 네, 5%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 지선 때 이제 구의원 프로젝트라는 이제 네. 프로젝트가 있어서 우리 저는- 곽승희 후보님 어디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박수님 지금 신림동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관악구에 계신다고. 네,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년이 정치하겠다고 나왔어도 그 사람이 또 그 이후에도 여기를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거나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있었고, 어떤 이 지금 청년 정책이나 맨날 청년 하지만 사실 청년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조차도 정당들이 못 만들고 있는 거, 그게 저는 좀 많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금천구 내에서 누군가 정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마인드를 생각해봤어요. 내가 여기에 누가 온다면 내가 환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제 관심사 저는 이제 종이접기를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종이접기를 하거나,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주제 이제 뭐 성소수자, 퀴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동네에서 가깝게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는 되게 환대하면서 야 여기 이런데 맛집 있어 이렇게 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관심사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환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들어온 사람들도 환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청년들도 환대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이 정주민임을 좀 인정하고 그렇게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금천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거기서 청년들이 환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저는 그러니까 뭐 예술 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되게 주류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녹색당의 어떤 환경 주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되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 이런 것들도 어떤 행정의 어떤 사업에서만 등장하고 그냥 우리도 뉴스로 가끔 보면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뭔가 돈을 팍팍 지원해 주는 걸 떠나서 그게 어떤 그런 것들로 당신이 여기서 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너한 주제들이 의외로 잘 떠오르고 있지 않아요. 네. 마이너로 가야겠다. 네. 마이너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네. 푸이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가 다 같이 이제 맞물리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조금 국민 삶의 질에 조금 포커싱 되는 정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거기서 이제 청년에게 그러면 그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새솜 씨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명환 씨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주제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이나 이런 장소들이 되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화 예술을 포함해서 어떤 정치 이야기도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사회, 과학, 인문 뭐 모든 주제를 통합해서 이제 그 정책이든 어떤 것이든 자신의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동네나 다른 곳에 가봐도 우리 동네만큼 공원이 없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공원도 그러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리고 좀 자유롭게 그 장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공간들이 좀 많아져서 청년들이 마음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공유 공간 이런. 예, 공유 공간이어도 좋고 만약에 그것을 민에서 하고 있다면 개인이 하고 있다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뺏지 말고 뺏지 말고 예, 가져가시지 마시고 진짜 예, 진심으로 그렇게 원테이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원테이블 말고 많아요. 뺏지 말아달라 진짜. 네. 그거랑 연결해서 하고 싶었던 게 아까 네. 그 시흥대로를 기점으로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그 뭐지? 예전에 취재를 했을 때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금천 뭐 2040년을 바라보고 20년 계획 이게 그런 거 보면은 알고 있어요. 이게 차별 동서 발전이 정말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한쪽은 완전 죽어지고 한쪽은 완전 고충에다 이런 상가 있는 거 아는데 문제는 그래서 발전시키겠다는 개념이 그러면 주거지를 다 상중해가지고 우리가 집값을 올리는 게 우리들의 금천구를 발전시키는 방향이라는 게 지금의 그 현실이라면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요. 네, 컴다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을 해서 부동산을 올리는 게 금천구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고 방식? 이거에 저는 청년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로 월세로 들어오고 전세로 들어온 사람 다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집사가 올려주면은 그런 거부터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청년이냐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그 10대 분들한테 그러니까 20대 딱 그분들 물어봤을 때 어디서 노냐? 그럴 때 뭐 홍대나 뭐 신촌이나 이런 뭐 이태원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금천구에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금천구에 그런 거 갖다 놨다고 해서 금천구로 올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금천구에 문화가 없다고 해서 그렇지. 그럼 이거를 막 우리가 행정에서 막 만들고 막 정책자금 들어서 만든다고 이게 될까라는 그럼 이 문화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한번 해봐 주시죠. 문화를 만드는 거요? 네, 사실 공간도 중요한데 공간만 갖다 놓고는 사실 실패한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공간 딱 하드웨어만 지어놓고 안에 소프트웨어는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적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딱 약간 생뚱맞게 거기에 뚫렁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약간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홍대에 멋진 뭐 클럽이 있다고 금천구에 클럽을 만든다고 그게 그쪽으로 많이 갈까? 라는 고민도 들었어요. 그 문화를 뭐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기보단 홍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 대학가에 이제 대학가가 먼저 이제 형성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누군가 하나가 뭐 이제 이게 공연장을 만들고 싶다. 뭐 이게 라이브 클럽이 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니까 또 그럼 나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조성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엄청난 오랜 시간까지는 맞아. 아니지만 그래도 예,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여져가지고 이제 된 거잖아요. 네네. 형성이. 그러니까 그 뭔가 단기적으로 1년을 딱 보고 그러니까 행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뭔가 예산을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12월에는 결과가 이만큼 나와야죠. 나와야 돼. 네. 뭔가 이런 게 사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이제 공간이 그냥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만 네네.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진짜 그냥 공간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어떤 컨텐츠로 그리고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가라는 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더라도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명환 쌤께서 이제 하시고 있는 컬처 프로젝트 그룹 닷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하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여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것들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저는. 네, 맞습니다. 또 시영 씨, 네. 저는 그러니까 문화가 결국 만들어진 거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체성이라든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함으로써 어떤 위협이라든가 불안을 느끼지 않고도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가 보니까 생각났던 게,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보통 사업을 하게 되죠. 문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공모사업 하게 비유죠. 네. 사업을 하게 되면은 기간에 맞춰야 돼요. 결과에 맞춰야 되고 마치 숙제를 하듯이, 그러니까 막 과제라든가. 근데 그것들이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문화가 농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년 단위로 결과물 채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 농사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전 농부의 농사 좋아요. 아들로서 제가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전 직접 재배하는 걸 먹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문화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간을 보지 않고 기한을 맞아요. 몇 년, 예를 들면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지원해줄 때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까다롭게 하지 않아요. 그때 일단 써.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는 그럼 일단 써 한 다음에 정말 막 써. 그럼 어떻게 막 쓰고 나서 그 책임도 자신이 나중에 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일단 빌리는 거라든가 이런 빠른 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을 하면 20년을 두고 한대요. 그 20년 동안 뭐 하냐면은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다가 그냥 여기라든가 뭐 어디에 나무라든가 그런 게 하나씩 슬그머니 생긴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영향을 크게 미치거나 막 눈앞에 갑자기 삐까뻔쩍하게 확 바뀌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스며들면서 그리고 결과가 보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네, 이거 얘기하면서 이것도 준비한 거 네, 아까 까먹었어. 알겠습니다. 저 연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카이빙 할 수 연구소. 있고. 연구소. 네. 할 게 많네요. 네. 금천문화연구소. 네. 그런 것도 네, 있으면 아무튼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정책하고 좀 우리가 금천구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정치 아까도 그 정치에 대해서 아니면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관심은 없는 것을 어떻게 그 후보자와 정당 아니면은 뭐 선관위라도 어떻게 이거를 해야 이 20, 30대가 투표장으로 가고 특히 요즘 그런 얘기 코로나 때문에 목숨 걸고 투표할 테니까 맞아. 그쵸 거의 마스크 쓰고 선별 진료소 가듯이 막 투표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더욱더 그럴 건데 좀 이 후보자들 정당 이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게 이 투표 분위기를 네.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거기는 이제 선거 방송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집계하고 할 때 그때는 그거 있잖아요. 막 그 투표 mon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라든가 이제 투표 mon고가 뭔가요? 투표 위치에서 그거 뭐 지역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A 후보자, B 네. 후보자 이거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켓몬고 그거 네네.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재미를 유발을 했고 그게 나름 되게 성공적으로 됐었고 네네. 외신에서도 엄청 많이 관심을 가졌었단 그럼 말이에요. 투표소에 가면은 그 포켓몬고처럼 거기에 있어가지고 딱 아니요, 그 잡으면- 선거 방송. 이제 방송에서? 그 집계 발표할 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재미없잖아요. 그 밤새 그냥
표 그렇죠. 까가지고 막 어디는 맞아요. 몇 표, 뭐 이거 보는 게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재밌게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막 막 이러면서 다 보고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고 해서 딱딱하게 막 근엄하고 요즘 많이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좀 더 많이. 후보자가 망가져야 될까요? 좀 더. 근데 아니요. 그렇게라도 해서 만약에 그래도 모 후보님은 딱 좋아 이래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유하게 만드는 거죠. 네. 컨텐츠나 이런 네. 플랫폼들이. 그러니까 예. 마케팅 같은 것도 보면은 네네. 요즘에 막 일부러 개판으로 만드는 어떤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뭐 이제 뭐 20대, 30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좋아할 만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지고 한단 말이죠. 네네.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게 뭐야 선거가 뭐 이제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어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좀 뭐라 그러죠 홍보 전략의 다각화라 그래야 되나? 네. 좀 틀을 좀 깨서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해요. 예. 보면은 선거 방송도 보면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전부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좀 뭐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건 조금 그런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냥 기자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그 되게 사소한 일에서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감사 자료를 금천구청에서 안 줘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가서 이제 관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취재를 하러 가면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한테도 사실 그렇게 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하고 있다는 현장, 그런 발굴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청년들이 직접 연구라든가 핵심 정보, 구청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그런 연구소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키워내잖아요. 근데 그 공부는 사실 20대 이후부터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드는 건데, 공부를 하는 게 돈이 되는 일로 할 수 있게끔 사업에 그냥 구청에서 우리의 어떤 연구를 위해서 우리의 감사 자료가 우리가 혹시 부족할 수 있니 당신들도 다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많이 가져와서 그거를 해내는 게 청년 세대가 할 수 있게끔 어떤 토대를 만드는 연구에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연구를 그 투표율이 그렇게 뭐 높아질까요? 투표율이요? 그죠.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일단은 네네네. 그 정책적으로 그렇게 네네. 연구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우리 푸이 씨는 좀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도 저 스스로도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뭐 4월 15일 총선 네. 앞두고 있지만 관심도 안 생길 것 같고, 솔직히 지금 뉴스에 나도 채널 돌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내 투표의 이 가치가 전혀 실효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변화가 없고 그냥 기대가 항상 무너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든 뭐가 나오든 투표를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근본적으로 그냥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투표율을 올리고 싶으면 그냥 정확한 정책, 그리고 좀 신뢰성 있는 정책,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는 아주 고루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네. 이게 너무 네. 고루하다고 하지만 네. 정말 필요한 이야기고, 맞아요. 지금 정치권들이 정말 작년부터 지금 후보자님이랑 그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 보니까 너무 정치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는 걸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다 인정하시고 대안을 세워내려 하는데 지금 그 이후의 모습을 늘 비슷해가지고 좀 큰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 조금만 네, 한마디만 더,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신 거랑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그 아까 정치인이랑 연결돼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치를 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책 연구라든가 굉장히 많은 인맥들과 자원과 네트워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끌어온 거는 여전히
낡은 바닥이 있는 거죠. 그걸 하고 있는 주체들도 사실은 다 청년이어야만 이 과정이 전반적으로 모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정책 연구하는 친구 있어라고 하면은 응이라고 하는 애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진짜 그 친구들은 어딘가 박혀 있어요. 짱 박혀 있고 정책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마이너. 네, 아니, 연구자는 마이너는 아니고 네. 이게 치과하고 네, 다 치과 분위기. 연구실 만약에 그런 컴퓨터 앞에 이런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그런 좀 더 정치를 움직여가는 게 청년 세대 그 주체 한 명 한 명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주체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내 친구 회사원이야 하는 것처럼 내 친구 연구원이야 내 친구 뭔가 한 것처럼 일상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더 젊은 세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치 주역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방송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시간 넘었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20일에 금천구 국회의원에게 아니면 후보자에게 마무리 당부의 말씀 한 번씩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는 좌발적인가요? 우발적인가요? 오, 그 드립 굉장히 신선하네요. 네. 그런가요? 이거 오래된 드립인데 네, 우발적으로 합시다. 우선 저부터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을 너무 중요시 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소신 있는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거는 만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선택한 정책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해주신다면 투표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는 뭐 따로 당부는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 잘 하시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선택을 잘하면 되니까 그분들이 처음이랑 마지막만 똑같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단 그런 건 있어요. 오히려 이제 유권자 분들이 쭉 사실 공보물 날라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홍보 날라오고 그거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아까 전에도 잠깐 사석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 똑같은 얘기 나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좋은 얘기죠. 다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당을 보고 막 이런 거 말고 인기를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거를 근데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소설인가요? 말도 안 꼼꼼히 따져보면 이게 가능한가 이거인가요? 이거 돈을 어떻게 그러지?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네. 그렇죠, 맞아요. 되게 웃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범죄 없는 어디를 만들겠다는데 범죄 전과가 막 사기 6번 막 이런 사람 뺑소니 한 번 뭐 이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선관위 이면에 있습니다. 이면 꼭 살펴보면 좋겠다는 거.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 씨. 저는 되게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금천구라는 곳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어떤 특정 정당에 몰아주는 그 당만 달고 나와도 하는 당선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표밭이에요. 그쵸. 모 정당에게.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환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환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것들을 모르지 않거든요. 이제 우린 첫 선거 아니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다 알고 이런 게 사람들이 참 근데 그게 되게 좀 실망을 하게 돼요. 되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물론 뭔가 인정을 받고 어떤 식으로도 이제 주민들의 인정을 받고 이제 정치인이 되시겠지만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그런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밭이니까 여기 나오면 무조건 돼라는 거를 만약에 그게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자신이 속한 그 정당의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라디오 금전과 말씀인 금천인이 함께 만들고 있는 2020 우리 동네 정치 샬롬과 서울 마을미디어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주문 마이크의 콜라보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별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요. 오늘은 20, 30대 그중에서 3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후보님들이 다 들을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듣는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어떻게든 듣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재밌게 했어요. 진짜 안 크게 끝까지 들으라고. 아니면 그 주변이라도 듣고 꼭 전달해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좀 정치가 주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